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I'm so happy.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뒤엔 모디 인도 총리와 단체 촬영장에 들어갔고 촬영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초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대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 관계에 관심을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 종전 이후 외교 정책에서 북한 문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두고 협력을 요청한 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기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독일 총리, 캐나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엔 회원국과 초청국이 함께하는 확대 회담에 참여합니다. 확대 회담을 전후해선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 들어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약 3조 7천억 원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표세준 기자 리포트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올린 수익으로 서울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해 주택 구입에 쓴 자금은 총 3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약 65%인 2조 4천억 원이 서울 주택 매입에 집중됐고 특히 강남 3구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됐습니다. 특히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주식 자금을 보탠 비중은 지난 수년간 5% 미만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 들어 14.2%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강세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 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연령대별로는 자산 증식에 적극적인 30대가 1조 2,500억 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쏠림을 막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 국민들은 주식을 팔아 집을 사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세밀한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네, 지금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소장님 연결돼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이란 전쟁의 영향을 전 세계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주식도 호황이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뭐 10,000포인트 넘어설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투자 은행들 또 연구소들 이런 각각 곳에서 10,000포인트 또는 11,000포인트, 11,500포인트까지 잇따라 올리고 있고요. 국내 기관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CT,
그룹이라든지 또는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한국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자,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 인공지능 랠리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현재 공급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흔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져 가면서 오늘도 주가가 아침에는 좀 약하게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도 있고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조금은 혼조세였으니까요. 그런데 국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정시 사정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또 오후에 계속 올라서 뭐 조만간 9,000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속 오르는 데는 뭐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이끌고 있습니다만 요 상승세가 계속 앞으로도 요 상승세에 힘입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주식들까지 좀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것이냐. 요게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행태들 좀 분석을 해보면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주 외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권 시장의 큰 손들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 전체를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큰 기대를 두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반도체가 폭발하고 있는 이 장세가 윗목이 아랫목으로 이렇게 확산되듯이 살살 녹아 들어가듯이 전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장세는 현재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은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오지 않지 않느냐. 결국 양극화 현상, 오르는 주식은 크게 오르고 안 오르는 주식은 별로 변동 없는 그런 어떤 차별화 증시가 좀 더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전쟁의 영향도 사실은 좀 덜 받는 주식 시장이었는데 어제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요. 이제 내일은 또 미국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금리가 혹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만약에 전쟁이 좀 더 길어졌더라면 내일 아침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결과는 조금 비관적일, 그러니까 매파 쪽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바로 FOMC 앞두고 지금 이란과 미국이 뭐 아직까지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을 끝내기로 그 행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도 잡힐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측 가이던스를 통해서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오랄 인터벤션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뭐 물가가 잡힌다는 그런 기대 또 케빈 오씨의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지금 원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봐서 오히려 밤사이에 이 미국의 FOMC 결과는 동결을 하면서 나머지 신호도 좀 비둘기적으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CT은행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올해 금리 3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바로 국제 유가 폭등 때문에 상상도 못하던 분위기인데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금융시장에 대반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일본의 경우에도요. 일본의 경우에 금리를 올렸다고는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1%로 조정을 했지만 지금 일본의 물가 올라가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보다 좀 더 올려서야 된다. 1%로는 부족하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떤 신호를 보였고 특히 금리를 올리면서도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국채를 좀 사들어가는 거 이거 상당히 완화적인 정책인데 그런 것을 병행하기로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리 인상을 해서 굉장히 긴축을 한 것 같았지만은 일부 긴축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국채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이 양적 완화를 살짝 집어넣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 제대로 된 긴축을 한 게 아니다. 일본도 여전히 통화 완화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했던 무슨 엔캐리 청산이 온다. 그런 네네. 전혀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본 원 엔 달러 엔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일본 통화가 약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과 미국은 결코 긴축 기조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주도 배당되지 않는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공모주,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할 때 IPO 하면서 비교적 일반 시초가나 장에서 거래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 이번에 135달러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네. 그 135달러 공모주 청약이 되면 135달러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는 그 공모주 가격으로 다 샀습니다. 일본이 그렇고 주위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못 샀는데요. 못 산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사온다라고 사실상의 공시 형태를 완전히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확실히 가져온다. 특히 미래에셋이 그렇게 공지를 했단 말이죠. 그거를 믿고 ETF에 들어간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ETF가 그날 SPS 상장하던 지난 금요일날 135 공모가로 ETF가 자산을 편입했었어야 되는데 이 미래에셋이 안 주니까 편입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뒤늦게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서는 그게 공모주가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사들였거든요. 시장에서 사들인 가격이 160달러가 넘어요. 결국 그 차액만큼은 ETF가 공모주가 올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개미들만 손해를 봤다고요. 그렇죠. 이 대목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1차적으로 미래에셋이라는 우리 회사의 실수나 실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의도적으로 공모주를 하는 주관사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의도적으로 안 줬을 리가 한국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팔았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만 뺐다? 아마 이 대목은 추정컨대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행정사에 착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미래에셋이 골드만삭스의 방침을 오해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개인들에게 파는 것을 이번에 공모주 청약하는데 가장 큰 원칙으로 해서 30%나 개인한테 팔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래에셋이 가져온 그것은 일단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볼 때는 아니 개인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왜 기관한테만 주는 거야? 이런 신호가 안 맞았다는 이런 외신을 제가 봤거든요. 물론 진상은 현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구나. 미래 에셋이 해외 시장을 뚫는다 해서 나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ETF를 들어간 많은 개미 ETF 투자자들이 그 한국투자증권이나 또는 미래에셋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보상이든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전하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장 무서운 거를 알고 그 증권사들이건 투자증권사건 미래에셋 같은 그런 펀드 회사들이 그 고객과의 상품 거래할 때 한 번 공시한 것을 금과 옥조로 지키는 그런 그것이 금융이고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인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공모주 신용은 완전히 이번에 크게 손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성장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주식으로 번 돈으로 주식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에서 돈 번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빼가지고 부동산으로 투입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가장 많이 뛴 지역이 경기도 남부 지역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얘기하면 화성시, 동탄동, 그다음에 기흥, 또 그밖에 그 이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캠퍼스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서 그 성과급으로 뭐 6억 또는 7억이 나왔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뭐 거의 싼 이자로 무이자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신규로 집을 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금이 어디서 났냐 해보니까 대부분 주식 팔아서 주식 시세 차익에서 올린 돈으로 부동산을 샀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르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다 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좀 더 젖어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목돈은 그동안에 주식은 잘라서도 들어갈 수 있고 ETF도 나눠서 들어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아직도 큰 돈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돈 생겼을 때 이번에 집 마련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 전역 25개 구청 전부 다 적용이 돼 있고 또 성남이라든지 분당 같은 경기도 일부 큰 도시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 남부까지는 안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수 서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불편해서 집 사기가 어려운데 아예 남쪽으로 가자. 거기다가 또 동탄 지역 이런 쪽이 GTX가 서울 강남하고 연결되는 게 지금 막 개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서로 엇갈렸는데, 자, 이 대목에서 저는 꼭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각에서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올려야 된다. 주식으로 가면 그것이 산업자본으로 가서 국가 경제도 살리고 또 부동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온 팀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은 꼬리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은 수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경선도 넘어갑니다. 네. 심지어 뭐 화성도 가고 또 달나라도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인 그런 대목도 주식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는데 일조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주식이 좀 잘 된다. 그래서 정권 시장이 이제 완전히 컸다라고 그렇게 낙관할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자본시장의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한 종합 청사진이 계속 나와야지 방심하면 안 된다. 돈은 언제든지 돈이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곳다가 그런 분야가 생기기만 하면 아주 본물처럼 터지듯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자산시장의 어떤 비율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을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플러스에 지금 행사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뭐 마크롱 대통령하고 굉장히 반갑게 뭐 서로 포옹도 하고 등도 쓰담쓰담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관심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는데 뭐 서인 촬영 앞두고 먼저 만나서 서로가 이제 안부 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 트럼프 대통령도 뭐 북한 관련된 정보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정 수준 기대했던 바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약간 준비한 멘트 같다라는 준비된 생각. 멘트고요. 예. 이거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딱딱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바티칸 가면서 북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6월 15일이기도 하고 예. 6.15. 그래서 아마도 딱 순서대로 간 건데 이제 뭐 어쩌면 이게 하루 정정이라 말하기는 뭐하지만 북한 얘기를 트럼프한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축켜 세워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넌 잘한다. 중동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잘 해결한 것처럼 북한도 해결해달라라고 해서 아마 준비된 멘트를 했고 트럼프는 오케이 했을 마음적으로 굿 했을 가능성이 높지 예. 않나. 예. 트럼프가 또 그 자기 생일 잔치 마치고 가가지고 뭐 UFC도 보고 기분은 좋았던 기분이 것 같아요. 좋은 상태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중동 해결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막 그 뭐 전자서명하고 이야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외국 정상이 중동 문제 해결된 거야라고 인증받는 거니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보는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 욕심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딱 찔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외교적인 기술일 수 있는 네, 것이고 네, 그게 또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때 살짝 만났는데 그거를 회담이라 했어요. 48초인가 그랬어요. 조우죠, 조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멘트나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살짝 만나고 회담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으면서 본 거잖아요. 가벼운 이제 그렇지만 이 멘트 하나가 주는 어떤 그럼요. 상징적 의미는 예.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사실 해외 정상들이 만나서 뭐 그냥 하와이유 하고 어떻게 지내니 정도 예.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사진 촬영하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얼마나 깊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단 한 문장 정도일 텐데 이걸 준비해서 중동 얘기와 북한 얘기를 묶어서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북한 관련된 질문도 하고요. 그냥 요것만으로 그냥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후에 어떤 또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김혜경 여사 소개하는 장면도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마이 와이프다. 네.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영어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This is my wife. This is my wife. 예. Do you like her? Do you like her까지는 알겠죠. 아니지. 알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네. 자, 이런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있고 G7 마치고 이제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현장에 지금 막 나온 뉴스는요. 청와대 귀국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막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환송 행사에 당시 정청래 네. 대표나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김민석 총리는 또 참석해서 이게 또 여러 해석을 낳았었잖아요. 돌아오는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또 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사실은 또 정청래 대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신호가 오면 가겠다. 이 예. 보도긴 한데요. 그리고 환송 행사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정무수석이나 정무라인에서는 아니다 뭐가 안 맞아서 안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 행사 이제 간소화 네네.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만약에 돌아오는 장소에서도 안 나온다면 정말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쌍방이 원했던 것 같아요. 뭐 청와대 측도 마찬가지고 예. 대통령 측도 그리고 당 지도부 측도 맞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나가서 한번 껴안는 모습도 그러니까요. 뭐 서로 화하게 보여줬으면 웃으면서 좋겠어요. 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뭐 대통령 열흘간의 순방이기 때문에 마치고 돌아오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뭐 수고하셨다 등등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장면을 두고 또 뭐 다양한 해석도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뭐 나오는 발언들이나 또 전해지는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은 네.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광화문에서 아하.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예. 집회 대열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집회들이 곳곳에 좀 그런 생기는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교통 상황들도 예. 약간 유동적이니까요. 다행히 안전하게 도착해 주셨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여론조사했던 내용 지금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관련해서 긍정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47.7이고요. 부정평가가 49. 사실은 지난 지선 이후에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부정평가가 지금 숫자가 더 높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측면이 계속 있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흥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졌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참여하기가 좀 흥이 안 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 높고 긍정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주째, 3주째 연속적인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같아요. 잠깐 뭐 이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고착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걱정이 되는 그 거죠. 걱정 때문에 아마 저는 유럽 순방 중에도 메시지를 몇 번 냈던 것 같아요.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사실 예. 그 잘 안 하는 게 맞는데 했던 거는 이렇게 고착화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뭐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진 게 맞아요. 확실하게 진 거잖아요. 이런데도 이겼다 하면 안 돼요. 그 국민들의 정서라는 이게 좋잖아요. 게 저 이래 나오는데도 자꾸 이겼다고 생각하면 우기면 자기 혼자 이긴 거고 국민들이 봤을 때 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착화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청와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윤선 기자는 이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죠. 이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 청와대 계시는 당국자들도 뭐 별반 다르지 그렇겠죠. 않게 인식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예고된 일이었어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흔쾌히 끝났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하냐 싶지만 그래도 복귀해 보면 초반부터 선거 관리를 잘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선거 결과를 거뒀다면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오세훈 한동훈 두 국민의힘의 사실 국민의힘 계열의 대선 후보를 살려준 선거 결과였기 때문에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이 선거 불만족이 60%였습니다. 만족이 20%였고.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지지층 간에 이제 상당히 이제 갈등 양상이 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여론조사에 진보 유권자들은 응답을 많이 안 할 그렇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아마 이제 이걸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앞서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했겠지만 오늘 오후 3시 24분에 강유정 수석 대변인 브리핑으로 알림 문자로 뭐 총리, 그다음에 당대표, 원내대표 뭐 쭉 다 나온다고 했는데 이 시그널은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는 날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아마 귀국 예정인데 이 귀국 환영 행사에 안 나왔던 정청래 대표 나온다.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해갈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해갈인 거냐에 대해서는 뭐 다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해갈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인을 잘 안 해주던 청와대에서 차라리 그냥 기자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알림 문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국면이 전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내주 정도에는 지지율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그 부분을 뭐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숫자 자체가. 예. 웬만한 알림 문자는 다 짜증 날 텐데 청와대 알림 문자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청와대 알림 문자가요. 이렇게 순방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면 밤 사이에 하루에 10번 그렇겠죠. 아니 10번이라뇨. 근데 이제 저희들은 대체로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하루에 뭐 20개 또 오기도 하고. 청와대 알림 문자 알림 꺼놓는 그 강심장도 있겠네요. 그런 기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은 바로 확인해서 속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알림 문자가 이제 너 이래. 예. 잠깐 농담을 드렸고요.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한 정치 고관여층 아니고는 국정수행과 관련돼 가지고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못했다라는 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인상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쭉 달려오신 모습을 보면 그 인상들이 엄청 좋았어요. 정말 여러 가지 뭐 경제 사안에 대한 메시지, 부동산 메시지, 주식 메시지, 게다가 그 장관들 앉혀놓고 직접적으로 1대1로 정말 즉문즉서라듯이 국무회의 생중계할 때 그거 할 때 와 정말 행정의 달인이구나 인상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대통령의 행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내분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국면 아마 전당대회를 앞둔 어떤 이런 갈등 상황이 자꾸 놓이니까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과도 결부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뭐 사실은 OX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 안에 이제 디테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뭐 다퉈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건 숫자가 어디가 더 높으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조사들 뭐 몇 개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었고 이번 이 조원 CNI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41.6.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뭐 두 조사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흥이 나죠. 선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선거가 졌다고 생각하니까 응답을 좀 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게 막 고쳐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상승하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좀 하락하는 모양새. 그 지금 또 말했지만 그 하락하는 요인 중에 전당대회 앞두고 아주 불협화음 같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 유튜버 세계도 그렇고 진짜로 당내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내일 이제 당 지도부들이 다 공항에 간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 두 분이 만나서 약간의 포옹을 제가 혼자 기대를 하는데 그거 좀 한다면 조금 좋아지지 그 정도의 않을까? 쇼맨십들은 있는 분들이라. 네. 환영 행사 할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을 취재해 보니까 그냥 뭐 대체로 보면 그냥 현장에서 악수하고 대통령 떠나시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뭔가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이벤트라는 게 뭐 포옹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가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요거 뭐가 있는 말씀 안 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촉 세우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뭐라도 있다. 아니 엠바고는 아니에요. 엠바고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한 악수 정도가 의례적인 건 아닐 것 같다. 그 이상의 뭐가가 있다라는 거고. 그 저는 뭐 이건 말 나온 김에 하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 메시지는 계속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와서 이제 한다면 도전한다는 거하고 대통령 메시지하고 좀 일치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제 만남을 어떤 포인트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 시점으로 뭐 예컨대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뭐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뭐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되는 거죠.